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 교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6차시까지 문장 경매 게임도 하고,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통일 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A4용지에다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한번 학습지에 있는 빈칸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학습지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추가 설명이 이어지는 것으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고 그리고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는 정리한다 부분을 선생님이 정리를 앞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에 보시면 통일신라의 발전에서 이제 통치체제의 변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신라 하대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대 구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신라의 시대 구분. 네, 시대 구분 이렇게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라가 나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구분을 한 게 아니라요. 통일신라 그리고 또 그 삼국에 대해서 역사책을 써놓은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시기를 우리는 상대, 그리고 두 번째를 중대, 그리고 세 번째를 하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까지의 역사는 여러분이 그 삼국 통일할 때까지의 역사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삼국 건국부터 통일까지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중대에 있어서는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하시게 되는 부분인데요. 무열왕부터 해공왕 때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대는 이제 해공왕 이후부터 멸망하는 것까지의 시대 구분을 하는데요. 요 시대 구분은 이제 상대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한 거고요. 오늘은 요 중대와 하대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대와 하대의 특징이 각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약간 나라가 조금 이 같은 나라가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중대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치체제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무열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김춘추예요. 김춘추가 이제 신라의 골품제라는 독특한 신분제가 있는데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입니다. 진골 출신의 왕으로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 무열왕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즉 왕권이 한없이 강해졌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바로 나당 전쟁을 통해서 바로 삼국 통일의 업적을 완수를 하게 되지요. 미안합니다. 자, 통일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저는 신문왕을 꼽겠어요. 왜냐하면 신문왕 때 왕권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왕을 보시면은요, 신문왕은 바로 김흠돌의 난을 진압합니다. 김흠돌이 누구냐면 바로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같은 진골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킨 거죠. 그걸 진압을 하면서 진골 귀족을 숙청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왕권을 가장 강력하게 했던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통치체제 개편으로 보시면은요, 바로 이제 왕명을 수행하는 집사부의 권한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구려에서 소수림왕이 태학을 설립한 것처럼 통일신라도 국학을 설립을 해서 유학을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관리에게 일한 대가로 전이라는 땅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귀족들에게만 주었던
반대로 노급이라는 거는 폐지를 했다는 거죠. 요게 더 신문학 때인데요. 요 관료전과 노급의 개념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는 경제 파트 들어갈 때 아마 9차 시에 선생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집사부 왕명을 수행하는 관청이 강화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 귀족의 대표였던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집사분의 장관이었던 시중의 권한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한 육두품 세력의 정계 진출이 활발해졌다. 즉 귀족은 다운되고, 여기 보시면 귀족은 약화되고 반대로 왕권은 강해지는, 요런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방은요 구주와 오소경 체제를 편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요 오소경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에 따지면 광역시 정도 된다는 거. 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이런 그 광역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신라도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오소경을 배치를 해서 조그만한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사정을 파견을 하기도 하고요. 지방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지방 귀족들을 경주로 불러서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구서당과 십정, 중앙과 지방에 각각 배치를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민족 융합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즉 고구려와 백제 출신의 귀족들에게 고물품과 관직을 수여함으로써 이들도 신라인이라는 것을 포함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옛 땅에 각각 3주씩 설치했다는 거, 그리고 중앙군인 아까 얘기했죠? 구서당에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심지어 말갈계까지 포함함으로써 민족을 융합시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경주가 여기 있죠. 경주가 여기 있는데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오소경을 배치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신라 하대. 중대 때는 특징이 왕권이 강했습니다. 근데 하대 때는, 하대라는 거는 마무리되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진골 귀족들이 왕위쟁탈전이 전개가 됩니다. 즉 이러면서 왕위쟁탈전을 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왕권이 한없이 약해지면서 반대로 귀족의 대표였던 상대 등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농민들의 생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은 사치를 부리고 미안합니다. 수치를 못 견뎌서 노비로 전락하거나 말 그대로 도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 분기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혼란스러우니까 지방에서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호족입니다. 호족.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면서 지방에서 신라에 반대되는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육두품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정계지층 활발해지면서 행정 실무를 담당했지만 골품제에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골품제를 비판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신라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선종이라는 참선, 실천을 중요시하는 선종과 그리고 풍수지리설이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을 하면서 이 육두품, 선종, 풍수지리설 요것들이 다 호족을 뒷받침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신라 중대에는 왕권이 강했다면 요것이 진골 귀족에게 이제 왕위쟁탈전을 하면서 왕권이
강해지고, 그럼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는 힘이 강했다라면 이거는 다 이렇게 분산되어 가버리는, 그러면서 반대로 호족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이제 중대와 하대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정리한 거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